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논문이 줄줄 나오는 세대라고 합니다. 알파고, 시리, 빅스, 그리고 최근에는 챗 GPT까지 어느새 정말 친근해져 버린 인공지능들이 있죠. 우리 삶 속에 점점 다가오는 이 똑똑한 기술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과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대화하는 오늘날의 인공지능들이 있고요. 또 이것들을 비인간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기술이 세상을 지배한 세상은 어떤 걸까요? 올더스 허슬리가 묘사한 멋진 신세계에서 그 세계를 한번 엿볼까요? 그따 오리지널 오디오 컨텐츠 2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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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따의 호스트 지니 마스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현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현희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데이터 사이언스와 산업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희님이 이제 제 친분이 있는 게스트예요. 네네. 그래서 사실 되게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냐고 얘기를 여쭤보기도 무색하게 저희는 또 얼마 전에 술자리를 함께 했었고 계속하고 계시네요. 네. 그랬지만 그래도 아이스 브레이킹 최근에 근황은 좀 어떠시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학생답게 겨울방학을 잘 보내고 있고요. 좋죠. 이제 개강이 한 달도 안 남아서 네. 이제 개강하기 전에 체력을 보충하고자 거의 누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희님한테 게스트로 나와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책을 추천해서 오면 네네. 다 같이 읽고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책을 선정 과정부터 이제 저랑 계속 소통을 하셨었어요. 이제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이제 서점에 직접 가셔서 이 책은 어때? 저 책은 어때? 이 책을 골라야 할까? 저 책을 골라야 할까? 하다가 이제 고른 게 이제 멋진 신세계라는 책인데 이 책을 고르게 되신 계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대형 서점에 갔어요. 정말 대형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섹션부터 해서 뭐 인문학, 뭐 철학, 뭐 비문학, 소설, 뭐 문학 이런 거 다 봤거든요. 이게 제약이 없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떤 책을 골라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 또 얘기를 좀 잘 하려면 주제도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알만한 책이어야 될 것 같고 했는데 그런 걸 신경을 하나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엔 저희 논문도 알 거예요. 네, 진짜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래서 너무 무슨 책을 골라야 되나 고민스러워서 가서 막 한 1시간 반 정도 돌았는데 마음에 들어온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루만 더 시간을 달라 이러고 집에 돌아갔는데 제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보다가 갑자기 이 멋진 신세계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어쨌든 사람은 돌고 돌아서 고전으로 온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는 두지 않았고 제가 그래도 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멋진 신세계를 고르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한테 그 현희님이 전공 관련된 이제 책도 한번 보시고 하다가 사실 되게 혼자 화를 되게 많이 내셨어요. 언니 잠깐만 이거 잠깐만 좀 들춰볼게. 이거 아니야. 이런 책 싫어. 저런 책 싫어. 이러다가 이제 지금 되게 얌전얌전히 얘기하시는데 포장을 잘했는데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전공 기술 관련된 책을 저희가 읽을 수도 있으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고전을 이제 고르셨잖아요. 그 고민 중에서 그래도 고전을 선택해야겠다 하는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전공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게 그래도 좀 제일 요새 큰 관심사니까 그래서 막 보는데 그 책들이 약간 이거는 제가 전공자 입장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대충인 것 같은 거예요.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또 유익한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화가 좀 많이 났던 게 아니 제목은 이렇게 해놓고 왜 내용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면서 화를 많이 냈는데 화가 많이 나셨군요. 네, 그때 정말 막 요즘 이렇게 책을 내도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고전으로 결국 돌아오게 된 건 확실히 요즘 나오는 책들은 요즘 기술을 얘기하기가 되게 아직은 다 정립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고 이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견해가 너무 달라서 저처럼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완전 옛날에 있던 분들이 현대 사회를 그린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기술적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온 책보다는 고전이 낫겠다 해서 고전을 고르게 됐습니다. 네네. 저는 좋았어요. 사실 이 책은 누구와 읽자고 하면 저는 절대 선택을 안 했을 책이에요.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라고 하면 디스토피아 같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어두운 거를 일부러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거기서 되게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멋진 신세계랑 1984 막 이런 건데 전 아직 1984도 아직 안 읽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안 읽어본.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누군가가 권하지 않았으면 예, 저는 안 읽었을 책이어서 이번에 좋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을 가진 책을 골랐잖아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제목이 참 역설적이다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책은 이 세계를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상으로 멋지다라고 할 수도 없고 신세계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품고 있는 그런 희망적인 단어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목 먼저 보고 되게 매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청취자분들은 안 읽었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추천해 주셨던 현희님께서 책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책은 디스토피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이 너무 고도하게 발전돼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생활을 무조건 영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과학기술이 삶의 전반을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 사회를 그리고 있는데 이 사회는 포드라는 그 자동차 왕이 태어난 시점을 기반으로 해서 그 한 600년 뒤, 한 700년 뒤에 미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미래 사회에서는 5개의 계급이 존재하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이렇게 이제 5가지 계급이 있어요. 이 5가지 계급 중에서 알파, 베타 계급은 상대적으로 상위 계급에 속하고 나머지 계급들은 굉장히 하위, 정말 극도로 하위의 계층인데 그 하위의 계층 중에서도 이 3계급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 계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주얼적으로도 키도 작고 굉장히 못생겼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세뇌를 받은 집단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알파 계급에 속하는 버나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버나드는 알파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그 좀 하위 계급의 비주얼을 하고 있는 거죠. 키도 작고 좀 왜소하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상위 계급인 알파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비주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을 때는 알파 계급이라는 인식을 주기가 되게 어려운 인물인데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열등감 그리고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고독이나 그런 결핍에 관해서 본인이 이걸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고 이 묘사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존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존은 이 저자는 야만인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면서 좀 이 존에 대해서 묘사를 좀 극단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야만인의 모습은 지금 우리 현재 일반인의 모습과 거의 가깝고 이 존이라는 인물이 가져오는 이 미래 사회, 디스토피아에 대한 저항의식 그리고 이걸 어떻게 붕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혁명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는 책입니다. 네네네. 네, 지금 현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계급이 정해져 있고 그 계급에 따라서 자기가 순응할 수 있도록 계속 세뇌 교육을 받고 뭐 유전자 조작도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계고 존은 우리 일반인들이죠. 지금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일반인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와중에 어떤 것들에 그러니까 양쪽에 대비되는 세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일단은 각자 어떤 감상평들이 있었는지 좀 어떤 생각들이 좀 들었는지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마스님부터? 저는 생각보다 이런 책을 읽고 나면 별로 막 무섭다라던가 어떤 그런 감정이라기보다는 이런 세계가 온다면 그냥 어떨까 하는 정도? 그래서 사실 이런 디스토피아적인 책을 읽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너무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보고 나서 좀 잊어버리는 편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책은 괜찮았는데 아마 이것보다 조금 더 디스토피아적이었다면 아마 중간에 책을 덮어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읽다가 아 여기서 조금만 더 이 책이 구체적으로 불쾌하게 묘사가 됐었다면 아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도 힘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현희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가 디스토피아나 이런 좀 우울한 내용들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 책을 좀 재밌게 읽었던 이유는 사실 맨 처음에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너무 이 상상력이 대단해서 네네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들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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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책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마지막 결말 쪽에 가면 갈수록 그 문학적인 서사가 표현이 너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옛날에 쓰였다고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쓰여진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책 자체가 내용적인 것보다는 표현도 감명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책을 읽었을 때는 너무 이 인물들이 다 너무 불쌍하고 불쌍해요. 맞아요. 너무 연민이 들면서 책을 읽고 나서 기분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았어요. 인상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불쌍해야 했는가?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어야 했는가?로 좀 귀결이 되더라고요. 진희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은 이 사람이 포드를 정말 싫어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뭐 이제 디스토피아의 뭔가 상징처럼 보여지는 우리 현실의 신처럼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이나 부처처럼 보여지는 그거를 이제 포드처럼 사용했는데 이제 포드가 그 세계 이제 디스토피아 세계의 신처럼 느껴지는 거니까 포드를 정말 싫어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작가가 포드가 이제 T라는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시점을 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이 대량화 생산을 위해서 분업화되고 뭔가 컨테이너 벨트처럼 착착착착 돌아가는 세계들, 그러니까 1932년도에 그 세계들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차후에 인간한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어떤 세계가 오겠구나라는 상상력을 발휘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첫 번째는 되게 공포스럽게 작가는 와닿았다. 작가가 그 헨리 포드의 그 티 생산을 보고서 이게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되게 공포스러운 세계겠구나. 그래서 작가는 굉장히 공포를 느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지금 생각하면 그 시대의 기술은 또 되게 별로 발달된 세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상상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지 하는 생각을 그래서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후에 좀 얘기를 하려고 이제 감상평에선 조금 아껴놨는데 저는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 계속 대입을 해봐요. 내가 이런 세계관에 태어났더라면. 근데 이거는 어떤 세계관이 좀 명확한 책들을 읽으면 그 장르에 관계없이 저를 대입해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를 읽을 때도 내가 여기 갔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한때 되게 즐겨 읽었었던 시리즈로 나왔던 메이즈 러너를 읽었을 때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고 저는 1984를 읽을 때도 1984를 읽을 때도 저 세계에 내가 있으면은 어땠을까? 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을 때도 아니나 다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가 이 세계에 있다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내가 뭐 이 세계는 선택지가 없는 걸로 이제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이 계급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맞아요. 이거랑 정확합니다. 이제 야만인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떤 계급에 속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선택지가 있다면 그 계급 중에서 어떤 계급이 되시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사실 아까 제가 이걸 책을 최근에 다시 읽었을 때 다 너무 불쌍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불쌍하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었던 계급이 베타 계급이었어요. 이게 너무 그 적당한 정도의
세뇌와 적당한 정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적당한 정도의 욕망이 어느 정도 있고 한 계급이 베타 계급 같더라고요. 베타가 지금 따지자면 중상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파 계급은 뭔가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고뇌가 많을 것 같은 집단이에요. 그리고 그 고뇌 속에서 이 멋진 신세계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금기시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인데 사회적으로 이게 용인이 안 되는 사회다 보니까 뭔가 알파 계급이 하고 있는 고뇌라는 게 뭐 어떤 욕망이라고 쳤을 때 전혀 해소될 수 없는 욕망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서 저는 베타 계급이 정말 적당한 정도의 욕망과 적당한 정도의 자유 그리고 적당한 정도의 자기 의지를 갖고 있는 집단인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세계에서 태어난다면 그래도 베타로 살고 싶다. 한 가지 질문이 그럼 생기는 게 모든 계급들이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혹시 총통도 불쌍하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총통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죠? 지도가 네네 지도자 이 세계의 지도자. 저는 정말 총통이 정말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까지 갔을까? 그리고 이 사람은 모든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뭐 햄릿의 연극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모든 금서라고 모든 금서라고 지정되어 있는 뭐 성경이나 이런 철학서들을 다 이미 읽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지식인이죠. 근데 이 지식인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이 사회에 어떻게 보면 맞추기 위해서 정말 정확하게 핏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을 어떻게 보면 다 외면하고 사는 거잖아요. 묵인하고 살고 그런 자기 의식이 분명히 형성되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어떻게 보면 맞춰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과 그걸 통해서 자기가 굉장한 권력을 쥐고 굉장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본인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저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 결국 저 사람조차도 어떤 이게 소설에서는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더 그런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지 이 총통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서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행복할까? 맞아. 이 얘기를 잠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했었는데 이 계급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지금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자본주의가 합쳐진 사회인데 그렇다면 이 자본의 혜택은 과연 누가 누리고 있는 걸까? 왜냐면 책에서 묘사된 바로는 알파 플러스 계급들이 그런 자본을 누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총통이 어떤 그런 걸 누리는지도 묘사가 안 된 것 같고 되게 이 자본이 갖다주는 혜택이 얼마나 어마무시하길래 이 세계관에서는 이런 계급이 공장처럼 돌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진희님은 혹시 계급들을 선택할 수 있으시다면? 현희님이 얘기하셨던 알파 계급이 지금 지도층처럼 이제 보여지고 이제 감마 계급이 하류층, 그 다음에 델타랑 엡실론이 거의 노동계층. 네, 그래서 계속 반복 노동만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얘기가 되는데 저는 뭐 이 5계급 중에서 굳이 선택하자라고 하면 저한테 좀 더 자유가 있는 쪽, 많은 자유가 나한테 주어지는 쪽. 그러면 이제 알파 계급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밑에 계급으로 갈수록 뭐 이동의 자유라던가 뭐 아이 낳는 그것도 뭐 그런 것도 그다음에 뭐 여행하는 거 뭐 직업을 선택하는 거 전체 어떤 자유도 주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저한테 좀 더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 근데 그래서 알파 계급. 저는 어떤 계급이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엡실론이 되든 아니면 뭐 델타가 되든 아니면 뭐 알파가 되든 어쨌든 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태아일 때부터 조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그 환경이 행복할 수밖에 없게끔.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어떤 계급에 태어나도 내가 그거에 의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라면 상관은 없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어나고 싶지 않은 계급을 고를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야만족에 태어났었으면 그거는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다. 왜냐하면 모두가 조작된 세계에서 사는데
야만족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책에서 묘사되는 야만족이란 어떤 조작도 거치지 않은 원래 인간의 생활의 모습대로 영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은 욕구도 있다는 거고 창의력도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회에서 정말 거의 뭐 쓰레기장에서 사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다 보니까 아 그대로 그 욕구를 그대로 가지고 저런 환경에서 사는 거는 차라리 내가 엡실론이 됐으면 됐지 저기서 살고 싶진 않았을 것 같다. 인간의 기본 욕구를 포기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인간의 기본 욕구라는 게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계급 중에서 어떤 계급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지만 이 계급은 싫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야만족.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계급을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여기 책에서 그 묘사가 되는 소개가 되는 그 세뇌 교육 조작의 현장이 되게 비윤리적이고 되게 직접적으로 묘사가 돼서 되게 불쾌감을 자아내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뇌가 사실은 현실 사회와 잠시만요. 마이크가 자꾸 꺼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계급 얘기.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 책에서 계급을 나누기 위해서 들어가는 조작이라던가 세뇌의 현장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그렇죠. 네. 네, 불쾌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현실 사회의 어떤 세뇌랑 많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미디어에서 이제 학습되는 어떤 상류층의 어떤 생활 의식, 뭐 생활의 모습이라던가 뭐 이렇게 살면은 되게 좀 이런 말을 쓰기는 좀 그런데 이제 하층민의 삶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는 되게 직간접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을 내가 스스로 꾸리고자 할 때도 분명히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삶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상위층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하는 세뇌와 우리 현실 사회에서 받고 있는 세뇌가 그 정도의 차이와 방법의 차이지 세뇌라는 거는 현실 세계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이 책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뇌가 들어가죠. 이제 이렇게 뭐라지? 아이가 이렇게 배아? 뭐 그 단어를 갑자기 까먹었네요. 배아. 할 때부터 이제 산소도를 얼마만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이제 외모의 정도도 달라지고 지능의 정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수면 교육과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 뭐가 그리고 아주 하층민한테는 책과 음악이나 막 이런 거를 접하려고 그러면 일부러 전기 자극을 줘서 그게 되게 나쁜 거다라고 인식하게끔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대 사회가 예전보다 우리의 엄마 아빠 세대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은근슬쩍 더 많지 않나. 마스님 말처럼 저는 그 생각도 이제 들어요. 예전에는 우리는 이제 저희 엄마 아빠 세대만 해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거는 많이 있었던 세대이죠. 근데 이제 점점 권력을 갖고 있고 뭔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계급을 공고히 하려고 무언가 계속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자신들 법을 제정하고 들어오지 말라고 계속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노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냐 이렇게 보면 제 친구 중에 선생님도 있고 그런데 그 조금 학군이 안 좋은 아이들의 고등학교나 이제 중학교 아이들을 보면 자기네들도 이제 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친구들도 뭘 해서 뭘 어떻게 하는 게 그냥 살겠죠 뭐. 졸업하면 뭐 안 되면 배달하죠 뭐. 배달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좀 더 사회 전반적으로 무언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것들을 찾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이 페이지에 1장에 나오는 얘기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는 습성을 미리 결정하고 훈련까지 시킨다. 우리는 아기들을 사회적인 인간으로 배양시켜서
알파나 엡실론들을 미래의 하수도 청소부나 엡실론은 하수도의 청소부로 만들고 알파는 그는 미래의 세계를 장악할 사람들이다라는 말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스스로 자제하고는 미래의 부하장, 국장들을 육성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파는 이가 진짜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거는 미래의 세계를 장악할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거다. 알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지금 세대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는 해요. 예. 저도 비슷하게 1장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그 소장이 얘기하는 파트에서 저도 이런 권력이나 이런 세뇌 교육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 부분이 그 앞에서 이제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아들이 배양되고 이 배양된 태아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는지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파트를 조금만 읽어볼게요. 태아는 육체의 판단을 저절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신적 훈련이 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더위 속에서 원기왕성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위층에 있는 우리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더위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과 미덕의 비결이야.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 모든 조건반사적 단련이 목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 자신들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숙명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이 파트가 너무 좀 머리에 계속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사회로 나가기 전에 단계잖아요. 그래서 계속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주변에서도 보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계속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읽을 때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 이 파트를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뭘지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게 뭘지 이런 고민을 하기도 전에 내가 당연히 대학 졸업하면 당연히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기업에 들어가고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어떤 친구는 결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뭐 어떤 친구는 뭐 육아까지도 생각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해야 하는 일이 다 되어버린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은 가야 되고 대학은 뭐 좋은 대학 가면 좋고 뭐 과는 유망한 과를 가는 게 좋고 이런 되게 당연시되던 일들이 이어졌는데, 그게 내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건지 잘하는 건지도 생각해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뇌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사회 나가기 직전에서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내가 사회 속에서 한 단계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배 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한다기보다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나는 뭐 다들 이렇게 살던데 뭐 다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내던데 라는 게 되게 정형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사실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좋아한다고 세뇌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그 현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사회에서 해야 될 거는 사람들한테 이제 해야 될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는 이제 그 청소년들한테 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일부러라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핀란드 같은 경우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간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주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도 요즘에 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그냥 정말 그 책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자기가 살아갈 환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조작이 되면 그러니까 자유이성을 빼앗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러면 그런 세계에서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정말 완벽하게 그 자유이성을 뺏는 데 성공한다는 전제하에. 근데 되게 그 이제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계급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게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도 만화책 같은 거는 교양적이지 않은 굉장히 노는 아이들이 읽는 어떤 금서같이 이렇게 뭔가 취급이 됐었고요. 미의 기준도 옛날에는 무조건 뭐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 정말 옛날에는 나라가 가난할 때는 어느 정도 살이 조금 있는 게 부의 뭐 상징이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미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했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경제가 발달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조금 그 패션에서 조금 아름답게 돋보일 수 있는 마른 몸이 조금 이제 그게 유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웰빙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어떤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는 운동한 몸이 가장 이제 아름다운 몸이다라고 이제 미의 기준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직업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저희 이제 할머니 혹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선생님이 짱이다. 네. 선생님이면 정말 뭐 최고의 신복감, 최고의 신랑감, 우리 고향 이 동네에서 정말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됐다고 해서 그런 취급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계급,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는 기준들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내가 어떤 계급을,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따라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그런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계속 계급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세상에 계급이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해서 행복할지의 결정을 하는 거는 이런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고 혼자 사유할 시간이 필요한데, 현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은 이런 직업이 유명하대, 나 이게 좋대, 그래서 지금 현재 되게 유행하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가 너도 나도 개발을 배우는 거예요. 코딩을 배우고. 너무 공감합니다. 갑자기 그런 흐름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기술을 배울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저는 그래서 되게 역설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완벽하게 조작이 된 세상이면 사실은 지금 우리보다 행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위험한 생각이지만 조금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 행복이 과연 그러면 인간이 추구할 건가라는 거는 이제 뒤에 다시 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고 싶긴 한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책에서 얘기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너무너무 신나요. 맞아요. 다행입니다. 잘 고른 것 너무 칭찬해요. 너무너무 훌륭한 선택이었다는 거. 그러면 지니님이 1부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하나 해주시죠. 네네, 그럴까요? 네. 이 멋진 신세계에 나오는 세계가 그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세대.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세계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극도로 자본에 의해서 흘러가는 세계. 그러니까 계속 생산을 해내고 그 생산의 극대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조작해내는 세계죠. 네, 그런 세계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재미있는 설정 중 하나가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엄마랑 아빠, 어머니,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단어를 들으면 되게 역겨워하고 불쾌하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지냐? 모든 출산이 난자가 이제 발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싹을 틔우고 계속해서 쌍둥이처럼 복제하는 형태로 맨 밑에 하급층은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또 부모님들이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면서, 세뇌 교육들을 시키면서 이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성관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그런 욕구들은 어떻게 하냐? 그냥 자유롭게 해라. 자유롭게. 누가 1대1 관계도 아니고 우리 모두는 우리 모두의 것.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이 남자친구와 이 여자친구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여러 명하고 약간 유의처럼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 관계가 모두 없어지고 새로운 형식의 출산과 양육 방식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근데 사실은 먼 미래의 기술은 아니고, 지금도 역시 새로운 자궁 기술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뭐 인공자궁, 그쵸.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지금 인큐베이터에서 태양 배양 기술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시험관 대리모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산에 대한 방법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의 형태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일면은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많은 부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책에서 나오는. 네. 저는 이 책에서 제가 이 작가가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서의 출산을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는지가 되게 와닿았던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1대1 연애 관계라는 게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4개월 이상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라고만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좀 문제가 미련한 있는, 것, 미련하고 문제가 있어서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약간 그런 좀 변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제 묘사가 되면서 이제 레니나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성이 이 책에서 이제 묘사가 되는 게 되게 탄력 있는 여성,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 잡아야 하는 그런 여성,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책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이제 헨리 포스터가 VGM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자네에게 진정으로 충고하는데 그녀와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면서 뒤에 나왔던 말이, 체외 생식이란 문제를 생각해봐. 피츠너와 가와구치가 그 기술을 개발했지. 허나 정부나 그것을 떠들어 보려고 했을까? 어림도 없었지. 기독교라는 것이 있었지. 여자는 언제까지나 태아 생식을 강요받았던 거야. 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몇 장일까요? 3장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나오는 3장 거의 마지막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중간에서 조금 가서 나오는 얘기인데, 태아 생식을 강요받았다고 이 작가는 묘사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출산이라고 하는 거, 이 현 세대에서 출산이라고 하는 거를 강요라고 생각을 해볼까? 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강요가 말이 되는구나. 왜냐면 지금 저희는 어쨌든 출산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고, 뭐 가능하다고는 해도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출산으로 이제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런 사회가 온다면 여성에게 그러면 해방을 주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했었고요. 연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지금 현 세대가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기술이 발달하면서 옛날보다 낭만이 없어진 세대라고 저는 스스로 정의를 하는데, 무서운 거는 뭐 또 미래 가가지고 지금 현 세대를 그땐 정말 낭만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게 정말 무섭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또 외국 친구들도 많고 이제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연애 시장에서도 이제 폴리아모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다자연애주의. 그래서 이제 내가 남자친구도 여러 명이고 내 남자친구도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고, 그러니까 위아더 월드인 연애 세대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게 연애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가족을 형성해서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내 남편의 와이프와 그 아이 같이 살고, 내 와이프의 남자친구와 그 아이들 같이 살고.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연 이런 일처일부제가 아닌 정말 자유로운 연애가 좋은 걸까? 이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쟤 좀 호감이 가네? 한번 유희하고 쟤 소문이 좋네? 한번 유희하고.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이 세대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는 결코 이런 방식들이 사랑으로 하여금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얻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 형성이라는 것도 뭐 물론 내가 그러니까 뭐 난임이어서 기술의 힘을 빌려서 아이를 낳고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가족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가야 이런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서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입장에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굉장히 깊게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일단 이 태아를 뭐 배양하는 방식 이거를 처음 이 묘사를 읽었을 때 그냥 시험관이 떠올랐어요. 근데 저희 이모가 이제 시험관을 오랫동안 임신이 안 되시다가 시험관을 통해서 이제 지금 제 사촌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과정이 어땠는지를 저는 좀 어린 나이긴 했지만 알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되게 귀하게 얻은 아이라는 거를 이제 이모가 되게 좀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해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관 기술이 정말 극도로 진보하게 되면
이런 사회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방식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기보다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보할 수 있을까의 네네네네. 문제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아이를 언젠가 갖고 싶게 되면 뭔가 낳고 싶게 됐을 때 나는 이런 기술을 아마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통해서 아이를 안 낳게 될 거란 보장은 못 하겠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출산 문화가 좀 변해서 뭐 자연분만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 고통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다른 기술이 또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여기서는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져 있지만 그게 발전하기 전에 그 한 중간 과정까지 우리 사회가 언젠간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출산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극도로 발전한 모습이지만 발전해 나가다 보면 이런 모습도 언젠가는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이제 비혼에다가 비출산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저한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선택을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결혼도 되게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렇게 말고,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다 아니다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대신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제 하는 것 그런 거는 되게 소중한 일이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아직은 그러니까 결혼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결혼처럼 인정해야 되는 가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핏줄로 이어진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자연애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족이라는 걸 형성할 때는 핏줄만이 아니라 사실 애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다자연애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제가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린 왕자랑 그 늑대 여우인가요? 여우죠. 늑대 아닌가? 여우가 서로 친해지는 그 부분이 저는 좋았거든요. 그게 애정 관계에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그다음에 익숙해져 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래 잘 가라고 존중해 주는 거 헤어질 때도 되게 그런 것들이 저는 연애 관계에도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 모든 관계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연애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지니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거든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이제 팟캐스터 중에 이제 폴리 커플이라고 하는 폴리아모리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이 있는데 이 연애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주 관계는 너랑 나인 거고 이제 그 너랑 나에서 서로가 다른 이성을 만나도 되는 것들인데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그 여자가 먼저 폴리아모리였고 그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한 7, 8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걸 해보지 않겠니? 라고 해서 지금 15년째 함께 연애를 하고 있는 커플인데 계속 이제 말하는 게 팟캐스트에서도 말을 하는 게 사람들이 다자 연애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계속 그런 것들을 원해서 하고 싶다고 그런 걸 지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사랑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랑을 하려고 지향하는 사람들이지 무조건 내가 저 여자랑도 자보고 싶고 이 여자랑도 자보고 싶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둘의 안정된 관계가 있으니 사실 나는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도 그런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더딘 편이다. 나는 사랑을 원하는 거지 성적인 것을 쾌락을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참 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들도 되게 나름의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리고 애정이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경우에 밝히고 이제 만나더라고요. 이제 나는 이런 관계를 하고 있고 괜찮다면 데이트를 하겠니? 라고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기존에서는
뭐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네가 나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 약간 이런 배신감이 먼저 들고 그리고 약간 용인될 수 없고 존중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각을 바꿔보면 또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까지 우리가 괜찮다고 허용을 물론 사회적으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돼 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이제 본인 각각이 개개인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윤리적인 범위가 점점점 갈수록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이제 음.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 윤리적인 부분이랑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원래 목표는 한 40분 가량해서 끊자 했는데 네. 벌써 50분이 다 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잠깐 쉬고 2부에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따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 2장 1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주에 2부에서 배워요. 네, 그따 오리지널 오디오 콘텐츠는 수요일 저녁 팟빵, 플로, 유튜브 그리고 그따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